저는 이분의 친아들입니다. 2023년 11월 어느 추운 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장례식장. 그곳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모든 조문객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대성그룹의 회장 김태준. 재계 서열 7위, 자산 3조 원대의 거물. 완벽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자 흠 하나 없는 이미지로 유명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초라한 장례식장에 나타난 걸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영정사진 속 고인은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종수, 향년 78세, 은평구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감한 분이었습니다. 재벌 회장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어 보이는 분이었죠. 하지만 김태준 회장은 그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킬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진실. 그는 박종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땐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들로 서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마친 회장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체면도 지켜온 자존심도 그 순간만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 앞에 선 한 사람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는 평생 친부모를 숨겨야 했을까요? 왜 그토록 성공했으면서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야 진실을 밝힌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성공과 후회, 그리고 너무 늦게 찾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 그곳은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습니다. 고인 박종수 씨의 빈소에는 동네 이웃 몇 분과 옛 직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박 선생님 자식 없다고 하셨죠? 네, 독신으로 사셨다던데요. 조카 한 분이 장례 치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문객들이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해 평생 허리가 불편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경비원, 청소부 등 여러 일을 전전하며 가난하게 살아오셨죠. 친척도 거의 없고 가족도 없이 외로운 노년을 보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장례식장 분위기도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장례식장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뒤이어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총 3대의 차량이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어머, 저거 무슨 차예요? 벤츠 마이바흐 아니에요? 저런 차가 왜 여기에? 조문객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짙은 검정 양복이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저분이 누구실까요? 혹시 유명한 분 아니에요? 중년 남성은 경호원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는 혼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입구에 들어서자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평범한 조문객들 사이에서 그는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세련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풍기는 카리스마. 저분 혹시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 조문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성은 방명록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갔습니다. 김태준. 그 이름을 본 장례식장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분이 대성그룹 회장님? 직원의 놀란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성그룹. 대한민국 10대 대기업 중 하나. 전자, 건설, 금융까지 아우르는 거대 그룹. 그 그룹의 회장이 이런 초라한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진짜 회장님 맞는 것 같아요. 어머나 진짜네. 신문에서 봤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회장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그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박종수 씨의 얼굴. 김태준은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큰 짐을 지고 걷는 사람처럼. 영정 앞에 선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아주 오랫동안 장례식장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고인과 무슨 관계가? 장례를 주관하던 조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조카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알던 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조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하고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저 영정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무엇인가를 참아내려는 듯한 표정. 저분이 정말 회장님 맞나요? 근데 왜 여기 오셨을까요? 혹시 고인이 회장님 은인이셨나?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지만 김태준은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저 영정 속 아버지를, 박종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 김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가 떠나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문객 몇 명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저 회장님? 장례식장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을 알면서도 김태준이 마이크를 잡은 채 말을 하기 전 그의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68년 봄, 서울 변두리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달동네.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아버지는 박종수, 어머니는 김순희. 가난한 노동자 부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기름때가 묻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 좋은 데서 살게 해줄게. 퇴근 후 지친 몸으로도
어린 민수를 안아주며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공부 잘해서 꼭 출세해야 해. 알았지? 어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커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판잣집은 비만 오면 새고 겨울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 가면 늘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죠. 야, 민수야. 그 옷도 입고 왔어? 너네 집 진짜 판잣집이래? 하하. 아이들의 놀림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판잣집 옆 가로등 아래서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이 녀석 정말 대견하구나. 아버지는 그런 민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민수는 항상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박민수 학생은 정말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박종수와 김순이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최고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수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982년 가을, 박종수가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무거운 철판이 떨어지면서 박종수의 허리와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박종수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평생 불편하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박종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재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의료비를 내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다니 미안하다, 순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더 일하면 되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하루에 서너 가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제가 신문 배달이라도 할까요? 안 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엄마 아빠 돕는 거야.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집세가 밀렸고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수야, 너 왜 밥 안 먹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배는 몹시 고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기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학생,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해요. 보건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통곡했습니다. 내가 엄마가 아니구나. 내 자식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다니.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민수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민수를 이렇게 키울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저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야 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입양 보내야 해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민수를 위한 길일까요? 네. 민수는 똑똑한 아이예요. 제대로 된 집에서 자란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보, 우리가 민수를 사랑한다면 보내줘야 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앉아봐.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민수야, 너를 더 좋은 집으로 보내려고 해. 싫어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요. 민수야. 싫어요. 저 안 가요. 민수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너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야 해.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민수야, 부탁이다.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14살 소녀는 그렇게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982년 12월 서울의 한 입양기관 사무실.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종수, 김순희 씨 맞으십니까? 입양 상담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박민수 군이고요. 상담사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좋은 결정이십니다. 상담사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똑똑한 아이입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착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가정을 찾아드릴게요. 그로부터 2달 후, 1983년 2월, 상담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입양 가정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신가요? 대성그룹 김창현 회장님 댁입니다. 대성그룹이요? 아버지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대기업 오너 가족입니다. 슬아의 따님만 2분 계시고 아들이 없어서 입양을 원하셨어요. 그런 좋은 집에서 우리 민수를.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민수군의 성적과 인성을 보고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풍족하게 자랄 겁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래도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입양 후에는 친부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네.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김창현 회장님 측에서 원하시는 조건입니다.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려면 과거와 단절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수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수군은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군을 위한 길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보, 순이, 이게 민수를 위한 거요. 우리가 참아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입양일은 1983년 3월 5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민수는 부모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새로운 집에 가면 열심히 공부해라. 네,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우리는 괜찮아. 엄마, 울지 마, 민수야. 너는 행복해야 해. 어머니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밤, 세 식구는 좁은 판잣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입양 기관차가 판잣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가야 해. 상담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아빠, 민수야, 잘 가거라.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알았지? 어머니는 울먹이며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럴 땐 하늘을 봐. 엄마, 아빠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야. 네. 민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민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부모님의 모습. 민수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차는 판잣집 동네를 빠져나와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허름한 집들이 사라지고 높은 빌딩들이 나타났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차는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야, 민수야. 이제부터 내가 살 집이야. 민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집이었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 그리고 3층짜리 서양식 저택. 와! 민수는 입을 벌린 채 바라봤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렴. 내가 민수구나. 여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김창현이고 이쪽은 내 아내 이명숙이란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내 부모야. 알겠지? 네. 그리고 내 이름은 이제 김태준이야. 김태준이요? 그래. 박민수라는 이름은 이제 잊어야 해. 너는 김태준이야. 민수는 아니 이제 태준이라고 불려야 할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이명숙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택 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넓은 거실 샹들리에 피아노 그림들. 태준이 지금까지 살았던 판잣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이명숙이 2층 방을 열었습니다. 방 하나가 판잣집 전체보다 컸습니다. 큰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드니?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제 이 모든 게 내 거야. 태주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엄마와 아빠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태준아, 저녁 먹자. 이명숙이 불렀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나는 김태준이야. 박민수는 없는 거야. 소녀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박민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판잣집의 기억, 부모님의 손길, 그 모든 것이 김태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소녀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양부모인 김창현 회장과 이명숙 여사는 태준에게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절에는 명확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이제 대성그룹의 후계자야.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해. 김창현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명문 중학교에 전학을 갔고 과외 선생님이 여럿 붙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은 물론이고 피아노, 골프, 승마까지 배웠습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하고 학교가 끝나면 과외를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피아노 연습을, 주말에는 골프장에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빡빡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 태준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중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고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역시 우리 태준이는 똑똑해. 이명숙 여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판잣집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손길, 아빠의 목소리. 우리 민수 잘 크고 있니? 가끔은 밤에 꿈을 꿨습니다. 판잣집으로 돌아가는 꿈.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꿈.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방. 태준은 그럴 때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태준은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김태준 학생은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선생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진짜 친구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것은 대성그룹 후계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준아,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태준아, 다음 주 파티에 갈 거야?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건 김태준이 아니라 김태준의 배경이라는 것을. 나 자체로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태준은 외로웠습니다. 1986년 태준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김창현 회장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서울대라니. 축하해, 태준아. 이명숙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알고 계실까? 내가 서울대에 갔다는 걸. 그날 밤 태준은 혼자 판잣집이 있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몇 년 사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판잣집들은 대부분 철거되고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예전에 자신이 살던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실까? 태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 조건상 친부모와의 연락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태준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대학 시절 태준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학업은 물론이고 김창현 회장은 태준을 회사 경영에 참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봐. 네, 아버지. 태준은 대성그룹 계열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직원처럼 일했지만 점차 중요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태준 군은 정말 똑똑하네요. 역시 회장님 아드님이십니다. 직원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단지 차기 회장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이려는 것뿐이라는 것을. 1990년 태준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태준아, 하버드에서 최고가 되어 돌아와. 김창현 회장은 당부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미국에서의 2년은 태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엘리트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팀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김, 너 정말 대단해. 동기들도 태준을 인정했습니다. 1992년 태준은 하버드 MBA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김창현 회장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잘 왔다, 태준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배워야지. 태준은 대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대성전자의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겨우 27세의 나이에 이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저 어린애가 무슨 이사야? 낙하산 인사 아니야? 하지만 태준은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역시 태준 이사는 다르네요. 점차 직원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태준은 30세의 나이에 대성전자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김창현 회장이 건강 문제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내가 회장이다. 아버지, 대성그룹을 부탁한다. 33세의 김태준은 대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최연소 재벌 회장 탄생. 김태준, 과연 그룹을 이끌 수 있을까? 태준은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나는 정말 성공한 걸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판잣집의 박민수는 어디로 갔을까? 엄마와 아빠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태준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박종수,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찾아봐. 조용히. 네, 회장님.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나은 걸지도 몰라. 나는 이제 김태준이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꿈을 꿨습니다. 판잣집에서 엄마가 부르는 꿈을. 민수야, 밥 먹어라. 네, 엄마. 태준은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태준은 완벽한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성장시키고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자신, 박민수였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김태준은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스케줄을 보고했습니다. 알았네. 자료는 준비됐나? 네, 이미 회의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좋아. 태주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개인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 저는 은평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은평구청이요? 태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박종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종수요? 네. 박종수 씨가 돌아가셨는데 유품 중에 회장님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종수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심장마비로. 작년이요? 왜 이제야 연락을? 죄송합니다. 신원 파악이 늦어졌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회장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은평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방문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미팅은 어떻게? 비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취소하게. 급한 일이 생겼어. 하지만 금융위원장님과의 미팅인데 내가 급하다고 했어. 태주는 거칠게 말하고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비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운전기사에게 급히 지시했습니다. 은평구청으로 가게. 최대한 빨리.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주는 뒷좌석에 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버지.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다니. 작년에 돌아가셨다면 거의 1년이 지났다는 거잖아.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나요? 30분 후 차는 은평구청에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사회복지과로 향했습니다. 김태준 회장님이십니까? 정민호 주무관이 맞이했습니다. 네. 박종수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종수 씨는 작년 11월 1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혼자 사셨다고요? 네. 은평구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가족은 없었나요? 조카 한 분이 계셔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왜 이제야 연락을?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회장님 명함이 발견되어서 이제야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민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박종수 씨의 유품입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본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판잣집 앞에서 찍은 사진. 엄마와 아빠가 어린 민수를 안고 있는 사진.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이 사진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계셨나 봅니다. 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편지.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이 편지를 내가 읽을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영영 읽지 못할지도 모르고. 하지만 아빠는 쓰고 싶었어.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가난해서 너를 보내야 했던 것. 평생 아빠의 죄야. 하지만 알아다오. 아빠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신문에서 내 이름을 볼 때마다, 텔레비전에서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아빠는 울었단다.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민수야, 아니 이제는 태준이라고 불러야 하나? 너는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빠가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스스로 이뤘어. 정말 대견하다, 아들아. 아빠는 이제 늙었어. 몸도 많이 아프고.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의 성공을 봤으니까. 민수야,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행복해라.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이라도 아빠를 기억해줘. 사랑한다, 민수야. 영원히. 아빠가. 편지를 읽던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정민호가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장례는 어디서 치렀습니까? 한참 후 태준이 물었습니다. 은평구 소재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렀다고 합니다. 묘는 어디에? 화장하셔서 봉안당에 모셨다고 합니다. 어느 봉안당입니까? 서울 추모공원이라고 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구청을 나온 태준은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서울 추모공원으로 가게.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준은 뒷좌석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 웃고 있는 엄마와 아빠. 아버지,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서울 추모공원에 도착한 태준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박종수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3층 동쪽 구역 327호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수많은 봉화남이 있었습니다. 327호 앞에 섰습니다. 작은 봉화남, 박종수라고 쓰인 명패. 태준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왔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태준은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화남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태준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태준은 봉화남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찾아뵙지 못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성공한 저의 모습과 가난한 아버지의 모습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가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김태준으로 사는 게 편했습니다. 박민수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태준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다시 오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태준은 깊게 절을 하고 봉안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오른 태준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가게. 네, 회장님.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버지.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종수라는 분의 조카를 찾아봐. 네. 누구신지. 은평구에 사는 분이야. 작년 11월에 박종수 씨의 장례를 치른 분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박종수 씨의 조카 박영호 씨를 찾았습니다. 연락처를 줘. 태주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영호 씨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박종수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저씨를요? 혹시 무슨 일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다음 날 태주는 박영호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박영호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박종수 씨와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저씨를 알던 사람입니다. 태주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장례는 어떻게 치르셨나요? 사실 저도 아저씨와 자주 연락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부고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죠.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사셨나요?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박영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젊었을 때 산재를 당하셔서 평생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 후로 경비, 청소 이런 일을 하시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셨죠. 결혼은 안 하셨어요. 혼자 사셨습니다. 가족은 없으셨어요. 옛날에 아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렸을 때 입양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나요? 가끔요. 아저씨가 술 드시면 가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요? 아들을 보고 싶다고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다고.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그 아들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셨대요. 신문에서요? 네. 대기업 회장이 됐다고. 아저씨는 그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프셨나 봐요. 왜 슬프셨을까요? 자식은 성공했는데 아버지인 자신은 이렇게 초라하니까요. 차라리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태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어땠나요?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웃분이 발견하셨대요.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의사 말로는 순간적이었다고 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에는 누가 오셨나요? 이웃 몇 분이랑 옛날 직장 동료 몇 분 많지 않았어요. 그래요. 태주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여쭤보시는지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옛날에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서요. 태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태주는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혼자셨구나.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저를 만나지 않으려 하셨구나. 태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아들이었다고 세상에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민하던 태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일주기 이제 곧 아버지 일주기가 다가오는구나. 태준은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17일, 3일 후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어. 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11월 17일 모든 일정을 취소해. 회장님, 그날은 중요한 미팅들이 취소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날 나는 연락이 안 될 거야. 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박종수 일주기. 아침부터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치 슬픔을 대변하듯 우중충한 날씨였습니다. 태준은 검은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말해야지.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침 9시 태준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갈 거야. 하지만 회장님 안전상. 괜찮아. 혼자 가야 해. 태준은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은평구의 작은 장례식장. 박영호가 작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바로 그곳. 태준은 박영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아저씨 일주기 추도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태준은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꽃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전 11시 태준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오래된 건물. 작년에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낸 곳. 태준은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된 빈소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종수?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얼굴. 태준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태준은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호가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웃 주민 몇 분도 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맞아요. 항상 인사 잘하시고. 그들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조문객이 10대 명쯤 모였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었습니다. 태준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준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문객 중 한 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한 이웃이 박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의 옛 지인이라고 하시던데요. 아, 그러시구나. 사람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맞아요. 허리 아픈데도 일하시고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입양 보냈다면서요? 네, 어렸을 때. 그 아이 잘 됐을까요? 글쎄요. 태준은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예요.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오후 3시 추도식이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영호가 대표로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박종수 아저씨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추모사가 끝나고 다 함께 묵념했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묵념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갑니다. 오후 4시쯤 장례식장에는 박영호와 그의 가족, 그리고 태준만 남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추도식을 준비해 주시고. 박영호가 태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아저씨와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고급 세단.
태준의 차였습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급한 연락이 있습니다. 기사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영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태준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참석하셔야 한다고. 오늘은 안 된다고 했을 텐데. 하지만 중요한 사안이라고.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처리하겠네. 오늘은 절대 안 돼. 하지만 내가 오늘은 안 된다고 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사는 당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기사가 물러갔습니다. 태준은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영호와 그의 가족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회장님이시라고 했나요? 박영호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박영호 씨, 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태준의 비서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태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셔서 찾아왔습니다. 긴급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회장님, 정말 중요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태준을 알아봤습니다. 저분 혹시 대성그룹 김태준 회장님 아니세요? 어머, 진짜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김태준 회장님이 왜 여기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시라니 혹시 대성그룹의? 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회장 김태준입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박종수 선생님과 무슨 관계가?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태준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열댓 명의 시선. 하지만 태준에게는 1000명, 10,000명의 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대성그룹의 회장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박종수 선생님과 저는 어떤 관계인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실은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 이제 밝히려니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회장님? 박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용기를 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태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친아들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제 본명은 박민수입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1968년에 이곳 판잣집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박종수, 어머니는 김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쉬지 않고 태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판잣집에서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던 그런 집에서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산재를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셨죠. 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밥을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저를 입양 보내기로요. 누군가 탄식했습니다. 14살 때였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김창현 회장 댁으로 입양되었습니다. 태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박민수가 아닌 김태준이 되었습니다. 그럼 진짜로? 박영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박종수 선생님의, 아니, 박종수 아버지의 친아들입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이 입양하였다니. 그것도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입양 조건은 친부모와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연락도 할 수 없었죠. 그럼 그동안 쭉. 네. 40년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김태준으로 성공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회사를 물려받고 회장이 되었죠.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항상 마음 한편이 비어 있었습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했습니다. 태준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공한 제 모습과 가난한 아버지의 모습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오전 739 끌어왔던 게 아닙니다. 태준은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제가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펼쳐 보였습니다.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사랑한다고 쓰셨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1년이나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숙연했습니다.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최악의 아들입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이크를 놓고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준은 울었습니다. 40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박영호도, 이웃들도, 경호원들도.
모두가 그 슬픔에 공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준이기 전에 박민수입니다. 박종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다. 태준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살아계실 땐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들로 서고 싶었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태준의 마지막 말이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슬픔과 감동이 함께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영정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박영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저씨의 아들이셨군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박민수입니다. 박영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저씨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태준은 아버지의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큰 결심을 하셨군요.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체면도 있으실 텐데. 체면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아저씨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다른 이웃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들이 찾아왔으니까요. 태준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실까요? 그때 장례식장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기자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경호원이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기자들이요? 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태준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하지만 회장님, 지금 나가시면. 괜찮다고 했어. 나는 숨지 않을 거야.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태준 회장님, 정말 입양하셨습니까? 친부모님이 가난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태준을 향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태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친아버지는 박종수, 친어머니는 김순희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입양 조건이 친부모와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비겁하다니요? 성공한 후에도 친부모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가난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요. 그럼 두 분 모두. 네. 저는 두 분 모두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대성그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경제 전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뿐입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회사보다 개인적인 일을 우선시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를 위한 추모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식을 입양 보내야 했던 부모들, 그리고 그런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요. 태준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박종수 재단, 어려운 가정을 돕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진솔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착각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태준은 장례식장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이후 저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숨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제 김태준이기도 하지만 박민수이기도 합니다. 두 정체성을 모두 인정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태준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추모하는 날입니다. 태준은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따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박영우와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영우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준은 다시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태준은 영정의 손을 댔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날 이곳에 올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태준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어려운 가정들을 돕겠습니다. 태준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영호 씨, 네, 회장님. 아버지의 묘소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아저씨도 기뻐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은 박영우와 악수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연락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태준은 마지막으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에 오른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태준의 고백 이후 장례식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한 조문객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이 이런 사연이 있으셨다니.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우는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민수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 아버님께서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박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문에 회장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스크랩해 두셨어요. 제가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거든요. 정말입니까?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낡은 스크랩북 한 권이 가득했어요. 우리 민수라고 메모도 하셨더라고요. 태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스크랩북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이웃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박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셨지만 남 도와주기 좋아하셨죠. 제가 아플 때 약도 사다 주시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분이셨군요.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도 아버지 닮으셨나 봐요. 재단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 배운 겁니다. 비록 함께 살지 못했지만 태준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선함은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태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회장님. 아버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태준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또 다른 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성그룹 임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전무이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언론이 난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대응할 것 없네. 태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회사 이미지가. 이미지? 태준은 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가?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아들로서 아버지를 추모하고 있네. 회사 일은 내일 이야기하지.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무와 임원들은 물러났습니다. 태준은 다시 영정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제대로 된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태준은 영정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당당해졌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와의 시간만을 가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제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보시는 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고 싶네. 태준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정이 있으신데요. 취소하게. 네. 당분간 모든 일정을 취소해. 나는 이곳에 머물 거야. 비서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준은 그날 밤을 장례식장에서 보냈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밤. 태준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판잣집에서의 생활.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날들. 엄마의 손길, 아빠의 미소.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태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태준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그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의 고백은 모든 언론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대성그룹 김태준 회장, 입양아 사실 공개. 재벌 회장의 눈물 친부모는 가난한 노동자. 40년 만에 고백,
김태준 회장 나는 박민수.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들. 인터넷은 그 이야기로 뜨거웠습니다. 태준은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반응이 뜨겁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진짜 감동적이다. 재벌도 사람이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 같다. 40년 만에 고백하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살아계실 때 찾아가지. 쇼 아니야? 이미지 관리. 하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네, 회장님. 그날 오후 태준은 대성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일로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재무담당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태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지? 회장님의 출신 배경이 알려지면서 출신 배경이 경영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나는 지난 20년간 이 회사를 성장시켜 왔네. 내 능력으로 말이야.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출신이 어디든 결과로 증명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종수 재단을 설립하겠네. 재단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이야. 어려운 가정을 돕는 재단이지. 얼마를 출연하실 계획이십니까? 개인 재산 중 1,000억을 출연하겠네. 1,000억이요?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추가로 출연할 거야. 회장님, 이건 내 개인적인 결정이니 회사와는 무관하네. 하지만 대성그룹도 사회 공헌을 강화할 거야. 태준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전무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준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영호가 보낸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스크랩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신문 스크랩. 태준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대성전자 신입이사 김태준, 대성그룹 후계자 김태준, 하버드 MBA 졸업, 김태준 부사장, 신사업 프로젝트 성공, 김태준, 대성그룹 신임 회장 취임. 모든 기사마다 아버지의 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건강하거라.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태준은 스크랩북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태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양부모님, 그리고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친부모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대성그룹 회장 김태준, 그리고 박종수의 아들 박민수로요. 회사 경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경영을 할 것입니다. 태준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박종수 재단을 설립합니다. 1,000억 원을 출연하고 매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입양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또한 입양아들의 정체성 찾기를 돕겠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입양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매년 아버지 기일에는 추도식을 열 것입니다. 공개적으로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주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주는 다시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다세대 주택, 낡고 작은 건물. 태주는 그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사셨구나, 아버지. 건물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종수 씨를 알던 사람입니다. 아, 박 선생님이요. 좋은 분이셨는데 돌아가셨죠? 네. 혹시 방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다른 분이 사시는데요. 그렇군요. 태주는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박 선생님 물건 중에 주인 없는 게 좀 있어요. 창고에 보관 중인데 볼 수 있을까요? 따라오세요. 관리인은 태준을 지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태준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책 몇 권, 그리고 사진첩.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들, 엄마 아빠와 함께한 사진들. 아버지 이 모든 걸 간직하고 계셨군요. 태주는 사진첩을 꼭 안았습니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주인 없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태주는 박스들을 모두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살던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태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이렇게 외롭게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주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특히 사진들, 행복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 아버지,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태주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세상에서라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실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불규칙하게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신문에서 민수 사진을 봤다. 대학 졸업식이라고 했다. 서울대를 나왔다니. 우리 민수가 정말 대단하게 자랐구나. 순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순이야,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0년 1월 5일. 순이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암이라고 한다. 민수한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알려줄 방법이 없다. 입양할 때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기로 했으니까. 순이야, 미안해. 내가 당신 곁에도 가지 못하고.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다고? 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0년 6월 20일. 순이가 오늘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갔다. 멀리서 지켜만 봤다. 민수는 오지 않았다. 당연하지. 알 리가 없으니까. 순이야, 미안해. 민수한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려주지 못해서.
태주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2000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태주는 급히 계산했습니다. 2000년이면 자신이 35세 때였습니다. 이미 회장이 된 후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고? 태주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태주는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0년 6월 25일, 순이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 중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민수에게 쓴 편지였다. 하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 순이는 민수한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다. 이 편지를 민수한테 전해줘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나도 민수의 연락처를 모르는데. 태주는 급히 박스를 뒤졌습니다. 편지 어머니의 편지가 어디 있지? 온통 뒤지고 나서야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에게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편지. 사랑하는 민수에게. 엄마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엄마는 쓰고 싶었어. 민수야, 엄마가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셨어.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후회 없어. 내가 잘 자라는 걸 봤으니까. 신문에서 내 소식을 볼 때마다 엄마는 울었단다.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보고 싶어서. 민수야, 엄마가 너를 보낸 걸 용서해 줄 수 있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가난한 우리 곁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어. 민수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행복해라. 그리고 가끔은 엄마를 생각해줘.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가. 편지를 읽은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태주는 편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아프신 줄도 몰랐어요.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묘소는 어디일까? 태주는 급히 박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박영호 씨, 혹시 저희 어머니 김순이 여사의 묘소를 아십니까? 아, 그분은. 박영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납골당에 계십니다. 아저씨가 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납골당입니까?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아버님과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이요? 네. 아저씨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태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태주는 곧장 서울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층 동쪽 구역. 아버지의 봉화남 옆에 어머니의 봉화남이 있었습니다. 김순이. 태주는 어머니의 봉화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늦었죠? 미안해요, 엄마. 태주는 이마를 봉화남에 댔습니다. 엄마가 아프신 줄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찾아갔어야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태주는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 이제야 읽었어요. 23년이나 지나서. 태주는 편지를 봉화남에 대고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태주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아버지의 봉화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라도 함께 계시는군요. 태주는 두 봉화남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태주는 두 봉안함에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태주는 약속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태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곁에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태주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곧 다시 올게요. 마지막 절을 올리고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하늘에서 저보고 계시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박종수 2주기. 1년 전 그날처럼 태주는 은평구의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입양아들, 어려운 가정의 부모들, 그리고 태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 자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 못한 것, 그것이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태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태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도식이 끝나고 태준은 부모님의 봉안당으로 갔습니다. 영정 사진 2개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 엄마, 아빠 2년이 지났네요. 태준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태준은 이야기했습니다. 박종수 재단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500가정을 도왔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족과 헤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도 돕고 있어요. 저처럼 뒤늦게라도 만날 수 있도록요.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주가도 올랐고 매출도 늘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배웠어요. 태주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를요.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태주는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주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태주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하늘 어디선가 저보고 계시죠? 회장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약속 시간입니다. 알았네. 태주는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 약속은 고아원 방문이었습니다. 박종수 재단이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태주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잘 지냈니? 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태준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시네요.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아이들과 같았으니까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태준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밝게 웃었습니다. 태준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꺼내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태준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가 행복해요. 이제는 진짜로.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제가 깨달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태준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아버지 2주기.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를 추모했다.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진정성.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랑은 평생 제 안에 있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일기를 마친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밤 되세요. 태준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대신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진짜 자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면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